한비자는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선진 시기 최후의 대사상가입니다. 물론 대사상가라는 칭호에 대해서 많은 적지 않은 철학사가들은 반대를 합니다. 한비자 이전에 있었던 다른 공자, 맹자, 묵자, 순자 등 이러한 사상가들의 사상을 전부 거부하고 그냥 이 사상을 회멸시킨 아주 악독한 그런 반사상가로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견해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객관적으로 봐서 법가는 이 덕치를 주장하는 유가와 강한 그 대척점에 서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기를 두고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대사상가라고 객관적으로 칭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비자에는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이론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제도들을 다루고 있고 이전 시대에 탄생하지 않았던 또는 탄생했더라도 굉장히 미약한 상태의 그런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관 또한 매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한 성선설 이런 거 정반대로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성을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는 적나라한 그대로 아주 자연주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적 자료의 가치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한비자라는 책에는 상고시대, 전설시대 또는 신화시대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던 전국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물들, 그들의 업적, 그들의 생활 모습, 사회 상황, 사회 제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헌적 가치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비자는 자기 이전 시기의 저작들에 비해서 문체가 굉장히 유려합니다. 문체가 뛰어나고 글을 구성하는 구성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맹자를 아무래도 대척점으로 삼아서 한비자의 정치 사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맹자는 덕치를 주장한 데 비해서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다르게 진단합니다. 이건 군주의 인한 마음씨, 군주의 덕스러운 심성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지금 현실은 소유욕을 가진 이런 힘센 군주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힘들 사이의 각축전이다. 여기서 무슨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 내세워가지고 뭘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 한비자는 이 전쟁으로 치닫는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전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 힘에 의해서 이 혼란 상황을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과 덕 두 가지 가운데 유가에서는 그렇지만은 덕이 1차적이다. 영 통치가 안 될 때는 법형을 사용해야 된다. 법과 형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덕주형보라고 후대의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덕이 위주가 되고 형과 법이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그런 정치 형태. 이게 바로 유가의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나 한비자는 덕주형보가 아니라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덕은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법치, 형치만이 유효한 정치의 방법이다.
한비자는 특히 이 맹자식의 이 덕치에 회의를 표합니다. 인의 이런 도덕 규범은 도무지 쓸모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실효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엄격한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의, 군주의 덕성 이런 것들은 전부 제거돼야 된다. 배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한비자는 왜 인의를 배격하고자 했던 것일까? 왜 인의는 법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일까? 네,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비자가 인의를 배격하는 이유를 전부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 군주의 통치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인의를 배격할 때, 배격해야 된다고 한비자가 말할 때 우리가 먼저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의 인의를 배격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한비자가 배격하려고 하는 인의는 신하에 의해서 시행되는 인의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래서 한비자가 인의를 부정하는, 배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하의 손에 의해 시행되는 인의는 군주의 권위를 손상한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의를 배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의 없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는 일은 신뢰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한비자는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제 상을 준다라는 말은 한비자에게는 곧 덕을 베푼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 어떤 물질적 대가를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어야 된다. 공을 세워야 된다. 공이 없는 자에게 너 가난하니까, 너 불쌍하니까 이거 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 인의, 인애를 배격한 세 번째 이유는 인의 또는 인애 그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공자나 맹자에게 인, 의, 사랑, 예자 이런 것들은 어떤 물질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본래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비자는 아니다. 인을 베푼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적 대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남에게 인을 베푼다는 것은 그로부터 이득을 얻으려는 어떤 전제를 분명히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이게 순수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이익관계에 불과하다. 하물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데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오죽하겠냐. 무슨 정이 있겠냐. 이익관계일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뭐 덕을 베풀거나 뭐 사랑을 베풀거나 의를 지키거나 이런 건 필요 없다. 엄격한 법을 주고 그대로 규정대로 실행하도록 하면 된다. 이게 한비자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 인의를 배격하는 네 번째 이유. 백성들의 인성은 비열하기 때문에 인과 인자함과 사랑으로 교화할 수가 없다. 이제 사람의 인성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본래 사랑에는 기어오르고 위압에는 복종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우중들, 메스. 백성들을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제 합리적이지가 않고 어떤 교양도 없고 잘해주면 기어오르고 성을 내면 복종하고. 따라서 백성들의 인성은 이렇게 교활하기 때문에, 비열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릴 때는 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무서운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인의를 배격하는 다섯 번째 이유.
인의라는 사적 도덕은 법의 공공성을 파괴한다. 이제 앞에서 봤듯이 한비자는 신하에 의해 시행되는 인은 신하가 자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비자가 보는 인은 이제 순수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 덕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도구적 가치이거나 수단이거나 또는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한 아주 파당적인 편파적인 사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덕. 따라서 국가의 통치 규범은 법뿐이다. 인도 필요 없고 덕도 필요 없고 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자, 인의를 배격하는 여섯 번째 이유, 효율적인 지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나 인자로움보다 중형, 무거운 형벌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한비자는 공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가혹하게 보일지라도 엄격하게 법 집행해야 되고 가벼운 형벌이 아니라 무거운 형벌을 줘야 된다. 오늘 이제 법학 용어로는 위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벼운 범죄에도 무거운 벌을 줌으로써 경각심을 일으켜서 사회에서 또다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이제 공리주의적인 형벌 이론이죠. 그러니까 한비자는 이러한 그 중형을 이제 제창을 했고 심지어 주민들 사이에 상호 감시 체제를 도입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인애를 부정하는 일곱 번째 이유. 공공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하고 평등한 법 질서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등한 법 질서.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특히 봉건 사회, 신분 사회에서는 형벌을 집행할 때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둬요. 그래서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형벌이 서로 달라지고, 그런데 비해서 한비자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 또는 임금의 친인척, 친소 관계 그런 거에 따라 형벌이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 엄격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제 인의를 배격하는 이제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시대 변천으로 말미암아 도덕 정치는 효력을 상실했다. 그래 한비자는 상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시대에 이르는 역사의 변천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상고 시대에는 도덕을 가지고 경쟁했고 중세에는 지모를 가지고 겨루었지만 오늘날에는 기력으로 다툰다. 기력이란 것은 힘이에요. 힘, 무력. 그래서 오늘날에는 도덕이나 지모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수단이 못 된다. 오직 힘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시대 인식이죠. 한비자와 맹자가 지녔던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이 자행되고 국내적으로는 부패 권력의 서민에 대한 침탈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현실의 측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가? 아마도 두 입장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을 기르자와 힘 약화시키자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 결국은 둘 다 요구되는 한 가지 방책으로 생각됩니다. 덕치와 법치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한비자의 이런 비교적 근시안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아주 효율적인 이런 정치 방략을 진시황은 채택을 했고, 그 덕택에 진시황은 천하를 움켜쥐었죠. 천하를 통일했는데 불과 16년 만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럼 이 단명은 역사적 교훈을 남겨준 거예요. 천하를 힘으로, 형벌로 얻을 수는 있어도 힘으로 천하를 지킬 수는 없다. 때에 따라 물론 형벌이 필요하고, 하지만 형벌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다.
인의 도덕 가치가 결여된 세상은 동물의 세계지 인간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세계 합리화는 도덕을 배제한 힘의 논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힘의 논리를 무시한 도덕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공적 세계 합리화는 힘과 욕망이 난무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잘 질서 지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